안녕하세요. 동공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워런 버핏과의 점심 식사 이 책 두 번째 리뷰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작할 부분은 지난 시간에 마지막 얘기들 너무 읽으면서 저도 다시 감동했던 것 같아요. 한번 시간 되시면 앞에 것도 연달아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시작할 부분은 금융 위기가 드디어 옵니다. 그래서 이 지은이도 어려움을 겪어요. 당시의 얘기를 좀 해보면, 2008년하고 2009년도에 금융위기가 발생하여 내 펀드가 허공으로 사라질 위기에 처하면서 나도 이런 상황을 몸소 체험했다. 우리는 겁을 먹어야 관심을 기울이게 된다고 버핏이 말했다. 내가 그토록 겁먹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당시 시장 붕괴는 내게 너무도 고통스러운 경험이어서 지금도 사실 그대로 정직하게 쓰기가 어려울 정도다. 내가 의도적으로 왜곡하려는 것은 아니다. 다만 당시에 너무도 괴로운 나머지 내 잠재의식이 숨긴 기억도 틀림없이 있다는 말이다. 이 당시 이제 좀 간추려 보면은 뒷면에 자기가 오너인데 그 직장을 출근을 해요. 상당한 이제 금융 위기에 처했을 때, 근데 그렇게 시끌벅적하고 장난 많이 치던 직원들도 그 시기에는 너무 조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그 사무실을 이렇게 직원 사무실을 지나서 본인 사무실로 들어갔는데 그 순간이 너무 긴장되고 너무 고통스러웠다는 표현을 했어요. 예, 글쎄 거기까지는 정확히는 잘 모르겠지만 대충 짐작은 갈 것 같아요. 얼마나 숨이 턱턱 막혔을까요? 그쵸? 굉장히 많이 다들 힘들어졌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결국에는 이 부분을 이겨내고 본인도 이 상황에서 본인이 잘 이겨냈다라는 거에 대해서 다행히 크게 배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금융위기에 훌륭하게 대응했다. 이 사람은 대응을 잘했어요. 내가 종목을 선정하는 과정도 훌륭했고요. 그러나 펀드 운영 방식은 근본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었고 이와 관련해서 내 생활 방식도 바꿀 필요가 있었다. 나는 위기를 통해서 성공 투자가 단지 대박 종목을 발굴에 좌우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고요. 온갖 부정적 영향에서 벗어나 더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물리적, 지성적, 심리적으로 최상의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사실을 고통스러운 경험을 통해서 깨달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나는 리셋 버튼을 누르기로 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변화는 2009년 여름 뉴욕에서 취리히로 이사간 것이다. 네, 이어서 이제 그 전에 전 시간에 얘기했던 오마하라는 곳으로 버핏은 사무실을 갖고 있어요. 뉴욕에서 거리가 있어요. 지도를 보니까 약간 동쪽에 있어요. 그런데 그 거리가 아마 이 친구도 비행기를 탔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아주 가까운 쪽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 복잡한 뉴욕에서 취리히로 이사 가서 모든 것을 다 리셋하게 됩니다. 근데 저는 이 리셋하는 부분에 좀 중요하게 봤어요. 여러분도 복잡한 하루 보내시고요. 어떻게 내 하루를 보내고 어떤 사람과 영향을 받고 어떻게 내 시간을 보내고 어떻게 집중하고 이런 것들 좀 많이 생각하시나요? 이 사람이 아까 그 복잡한 이런 데서부터 벗어나서 새로운 데로 가면서 어떻게 아주 되게 심사숙고하게 그 위치를 결정을 해요. 환경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그중에 뒤쪽이 좀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말하는 내용이 어떤 게 있냐면, 우리의 뇌는요, 두뇌가 매우 비합리적이라는 거 해요. 두뇌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나요? 제가 옛날에 한국경제에서 했던 그 포럼에 한번 간 적이 있어요. 근데 그 포럼을 너무 가고 싶었는데 그런 포럼, 경제 포럼이라든가 아니면 인사관리에 관한 어떤 경영 포럼 이런 것들 가끔 신문에 보면 나오는데 너무 가고 싶어서 이렇게 다 조사하잖아요. 그러면 진짜 참가비가 뭐 400만 원 뭐 이래요. 뭐 2박 3일인 것도 있고 뭐 세계 유수 강연자가 오기는 해요. 근데 그것을 정말
너무 가고 싶었었어요. 경영에도 관심이 많고 이래서 가려고 하면 너무 비싼 거예요. 그게 뭐 2박 3일에 400만 원이면은 당연히 포기를 했어야 됐었고요. 계속 그것만 이제 계속 눈독을 들이고 있었어요. 내가 이런데 참여할 수 있을까? 제가 드디어 갔습니다. 어떻게 갔냐면 공짜로 갔어요. 공짜로 왜 갔냐면 그때 어떤 거죠? 뭐였지? 그때 왜 이렇게 기억이 갑자기 안 나는데 전염되는 병이 있었어요. 그래서 갑자기 이제 온 나라가 난리가 난 거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났는데 그때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가면 안 돼. 공기로 전염이 되는 거라 너무너무 사람들이 다 위축돼 있고 조심하고 뭐 매일매일 뉴스에서 누가 죽어나가고 몇 명이 죽었다, 뭐 사망자가 몇 명이다, 굉장히 공포스러웠던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때 이 포럼이 정해져 있었어요. 연사들도 다 정해져 있고. 그래서 이곳에 이제 신청자가 굉장히 줄은 거죠. 전 세계적으로 오는 사람들도 없는 거고, 우리나라 마찬가지 참가자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거기는 포럼이 많은 사람들이 모이니까. 그래서 갑자기 제가 전전날 밤에 날짜도 기억나는 것 같아요. 여름이었는데 7월 8일인가? 뭐 근데 이렇게 신문을 보다가 이틀 전에 무료로 전환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냉큼 신청해가지고 서울에 어디 뭐 힐튼 호텔인가 와서 했었어요. 얼른 달려갔죠. 물론 좀 걱정이 됐어요. 열이 나고 이러면은 참가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막 열 감지 장치 있고 막 이래서 되게 혼자 재밌게 가서 갖고 뭐 건강하게 다녀왔습니다. 근데 그때 프린스턴대 그 의대 교수가 왔어요. 근데 이 미국인이 얼마나 브레인이 좋겠어요. 그죠? 훌륭하겠죠. 그렇게 훌륭한 뇌과학을 공부하는 그 사람인데 그 사람이 우리나라에 와서 뇌에 대한 얘기를 해요. 영어를 물론 다 하고 저희는 통역기로 듣고 있었어요. 영어를 제가 좀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들어봐야지. 제가 또 전공도 간호학이다 보니까 들어봐야지. 그리고 알아듣겠지? 의학용어까지 생각했는데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한 70%밖에 못 알아듣겠어요. 한 60%? 그래서 얼른 통역기를 끼고 다시 자세히 들었는데 제가 딱 느낀 점은 뭐냐면 뇌를 모른대요. 그 세계적인 학자도 뇌는 알 수가 없다라는 표현을 했어요. 겸손해 보이기도 하고 되게 차분하고 뭐 조는 사람도 있었어요. 굉장히 지루하긴 했는데 뇌가 그렇다 그래서 그때 그 강연을 듣고 와서 우리는 그러면 이 뇌를 어떻게 써야 되지? 너무 정말 우주 같은 거예요, 뇌가. 그래서 그때 그런 거를 좀 가까이 들을 경험이 있었는데 그 말이 좀 이해가 가요, 여기서. 네. 우리 두뇌가 매우 비합리적이라는 사실에서 그치지는 않는데요. 근데 이 뇌가 어떤 판단을 하거나 뭐 적정하게 나는 이렇게 운영하겠다 무슨 뭐 계획을 세우고 조사를 하겠죠. 근데요, 더 문제는 뭐냐면 경제가 돌아가는 방식이 진짜 더 복잡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날린 거예요. 머리도 뭐 뇌도 정확히 판단을 못하고 합리적이지 않은데 경제는 또다시 뭐 날린 거예요. 이 상황에서 어떻게 이 꿋꿋하게 워런 버핏은 잘 해냈을까요? 나는 옥스퍼드와 하버드에서 배운 우아한 경제 이론에 눈이 멀어 엄청나게 복잡한 현실을 보지 못했다. 제가 전 시간에 얘기 드렸었는데 우수한 교육을 받았지만 결국에 사회에 나와서는 새로이 배웠다라는 거예요. 새로이 공부를 혼자 합니다. 그리고 경제 이론보다는 이 사람이 선택한 이 책들이 요 안에 나와 있어요. 제가 그 책을 읽을 자신은 좀 없어요, 사실은. 근데 경제 전문 책이 여기서 한 4-5권이 언급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혹시 관심 있으시면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투자를 시작하고 몇 년 뒤 펀드 매니저 닉 슬립이 초학문적 연구기관인 산타페 연구소를 소개해 주었다. 레그 메이슨이 매우 똑똑한 펀드 매니저 빌 밀러도 이 연구소 이사회에 참여하고 있었다. 나는 이 연구소 논문을 읽기 시작했다. 나와서 그냥 계속 혼자 따로 공부하는 거예요. 이후 나는 경제를 복잡한 적응 시스템으로 생각하게 되었다. 복잡한 적응 시스템은 모형을 개발할 수도 없고요. 수학을 적용할 수도 없으므로 경제학자들이 싫어하는 개념이래요. 흔히 사람들은 일반 균형 이론처럼 조화로우면서 난해한 이론의 매력을 느낀다. 이 이론은 세상이 마땅히 굴러가야 하는 방식을 훌륭하게 설명해주며 정책 입안자들에게도 유용한 지침을 제공한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 인식을 왜곡한다. 또 이렇게 나오네요. 그죠? 다가 아닙니다. 네, 사람마다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누구에게나 정신적 결함은 있다. 투자자들은 자신의 정신적 결함, 특성, 비이성적 태도에 대응해서 반드시 적절한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 이 표현도 괜찮아요. 아무리 스마트하고 훌륭한 교육을 받고 경력이 있다 하도요. 되게 사람마다, 이 투자자마다 잘못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리고 결핍증이 있대요. 근데 이 사람이 이걸 오픈을 해요. 일상생활에서 잘 본인이 하지 못하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 사람이요. 주의력 결핍증이 있대요. 좀 잘 안 맞죠. 이렇게 공부를 잘한 사람이 좀 어디 옥스퍼드를 수석 졸업했나요? 경제학과를 수석 졸업한 사람인데 주의력 결핍증이 있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우리 아이들 조금 주의력이 좀 결핍된 것 같다 하더라도 희망을 좀 가지셔도 될 것 같아요. 굉장히 희망을 주는 책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문제가 있을 때 정신적 결함, 본인의 특성, 그다음 비이성적인 태도에 대응해서 큰일 났습니다, 진짜. 이런 일이 많네요, 그렇죠? 대응해서 아까 저번 시간 얘기한 적절한 환경을 구축해야 된다라는 거. 적절한 환경을 구축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 취리로 이사를 하고 나서 더 합리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이상적인 환경을 구축하려고 엄청난 에너지를 쏟아부어요. 그러니까 이런 조용한 나라 도시에 가서 나는 잘 되겠지 또 이건 아니고요. 본인만의 그런 환경을 구축하는 걸 좀 저는 자세히 봤거든요. 내가 더 똑똑해지겠다는 뜻이 아니었다. 내 정신이 산만해져서 비합리적으로 작동하는 일이 없도록 환경을 구축하겠다는 뜻이다. 이는 내 인생을 바꾸는 아이디어였다. 그렇게 해서 내 투자 기법도 극적으로 개선되었고 내 생활도 더 행복해지고 차분해지길 기대했다. 그러니까 이런 환경 하나 만드는 것이 많은 걸 생각하게 해요. 물론 일할 때도 비합리적으로 작동하지 않도록 환경을 구축하는데 내 인생도 바뀌고요. 투자 기법도 바뀌고요. 그 다음에 내 생활, 건강 이런 게 다 행복 이런 걸 다 바꿀 수 있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사할 곳을 찾기 시작했어요. 버핏이 사는 오마하를 진지하게 고려하기도 했대요. 그 모신이 저번 시간에 얘기한 친한 친구? 굉장히 크게 도움받는 엄청난 투자자였죠. 모신이가 사는 캘리포니아로도 생각을 해봤어요. 캘리포니아가 살기 좋다고 해요. 그 동부 뉴욕에 좋은 대학이 많지만 캘리포니아 쪽이 훨씬 따뜻해서 살기가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스턴, 그랜드 레피스, 볼더 같은 미국 도시도 검토해 봤대요. 이렇게 도시 이름 배우는 것도 재밌죠. 민헨, 리옹, 니스, 제네바, 옥스퍼드처럼 비교적 눈에 띄지 않는 유럽 도시도 생각했다. 이런 데가 그런 곳인가 봐요. 그렇죠? 맨헨. 독일 저 잠깐 들렸다가 왔는데 정말 다시 가보고 싶은 나라예요. 리옹, 니스, 제네바, 옥스퍼드. 결국 로리는 와이프예요. 로리와 나는 취리히로 결정했다. 나는 어린 시절 취리히에 자주 갔으며 항상 좋아했다. 최근 조사한 바로도 취리히는 생활의 질 면에서 늘 세계 상위권에 들었다. 그 이유는 쉽게 알 수 있었다. 작고 안전하며 건물이 근사하고 공기와 물이 맑으며 기반시설도 탁월했다. 공립학교도 훌륭했다. 겨우 몇 분 거리에 아름다운 산악과 멋진 스키장이 있다. 공항도 우수해서 도심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며 뉴욕과 샌프란시스코, 싱가포르, 상하이, 시드니 등으로 향하는 직항 노선도 있다. 네. 취리 물가는 비싸지만 평등주의가 강해서 모두가 비슷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예를 들어 공공 수영장은 내가 뉴욕에서 애용하던 멋진 컨트리 클럽의 회원 전용 수영장보다도 좋다. 취리에는 대중교통 시스템이 매우 효율적이어서 현지 억만장자들도 이용할 정도다. 이렇게 부자들도 전혀 다른 세상에 사는 것처럼 보이지 않으므로 뉴욕이나 런던처럼 사람들이 박탈감이나 질투심을 느낄 일도 많지 않다. 네. 여기서 제가 좀 잠깐 끊으면
사는 지역이 너무 중요하죠. 우리나라는 뭐 강남, 대치동, 우리 아이들 교육, 뭐 강남의 아파트 뭐 50억. 제가 이제 그쪽으로 한번 금액들을 이렇게 쫙 조사해주는 유튜브를 한번 봤는데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금액들이. 그 맨하탄의 허드슨 강이 보이는데도 뭐 한 15년, 20년에 20억밖에 안 했는데 우리나라는 50억, 60억 뭐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서울의 집값이 엄청 세계적으로 비싸다고 해요. 세계 6위 도시래요, 서울이. 굉장히 부자가 많이 사는 도시가 서울입니다. 뭐 그 내용에서는 뭐 우리가 굉장히 부강한 나라다. 서울이 보통 나라는 아니래요. 보통 도시는 아니라고 합니다. 엄청 물가가 센 그런 곳이 서울이라고 해서 아무나 이게 투자가 못 들어온다고 해요. 우리만 힘든 게 아니고. 그래서 국내 투자를 하는 것보다는 해외 투자를 하는 게 더 낫다라고 말하는 분도 있을 정도예요. 그래서 여기서 뭘 얘기하냐면 전에 한번 어떤 걸 봤냐면 그 우리나라 대기업, 엘리트들이 대기업을 들어가요. 근데 한 4년 정도 일을 했어요. 이 사람들이. 근데 일을 했으면 이제 진급도 하고 본인 연봉도 올라가고 막 뭔가 자기 원했던 어떤 그런 현실을 실현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엘리트들은 또 금방 깨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살아서 내가 애 키우고 워라밸 다 무너지는 상황에 어떻게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결국에는 그 엘리트들이 그 유럽 쪽으로 이민 가는 그런 공부를 해요. 어떻게 이민을 갈 수 있고 뭐를 잘해야 되고 그 나라는 어떻고 이거를 철저하게 조사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걸 제가 잡지책에서 읽었는데, 그러니까 딱 나는 저게 타겟이야. 이제 아기가 한 명 생기고 가족이 행복해야 되고 이런 거에서 이제 이거 읽은 게 꽤 오래된 것 같아요. 저도 한 7, 8년은 넘은 것 같거든요. 이미 이들은 깨친 거예요. 한국에서의 대기업에서의 어떤 그런 성공이 다가 아니라는 걸 깨달은 이 사람들이 그렇게 그룹을 만들어서 스터디를 하더라고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비자가 아닌데 어떻게 그 나라로 갈지 이런 이민 방법들을 다 연구를 하더라고요. 진짜 똘똘하다라는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때보다 더 저희는 헬조선이 됐고 헬조선 자체라는 그 말도 이제 없어졌어요. 더 심각해졌기 때문에. 이런 시점에 빠르게 움직이고 환경을 바꿔버렸던 그때 그 기사가 생각이 나요. 지금은 뭐 해외로 나가는 직항, 그다음에 어떤 워라밸을 위한 건강을 위한 뭐 수영장, 컨트리 클럽도 나왔고요. 대중교통 너무 중요하지 않나요? 근데 정말 억만장자들을 이용할 정도로 시스템이 좋으면 진짜 살기 좋은 곳인 것 같고요. 그리고 런던이나 뉴욕이라는 곳은 진짜 우리들의 너무 가고 싶은 도시고 뭐 한 달 살기 이런 것도 웬만큼 돈을 갖지 않으면 가지 못해요. 저 옛날 직원이 한 달을 살다 왔나? 아니 2주 갔다 왔나? 근데 저한테 보더니 자기 뉴요커라고 부르라고 그래서 막 빵 터진 적이 있는데 그 정도의 도시인데도 이 사람은 상당히 싫어해요. 뉴욕이나 런던처럼 사람들이 박탈감이나 질투심을 느낄 필요도 없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도시를 여러분이 환경을 바꿀 때 이런 부분을 좀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추리가 완벽하다는 말은 아니지만 추리에는 눈에 띄는 요소가 또 하나 있다. 사람들이 서로 신뢰한다는 점이다. 저 이 부분을 봤어요. 아까 그 잡지 얘기 좀 잠깐 했었는데 기사 그 아티클에서 말했던 게 이 사람들이 갔을 때 보통 한국인들이 저는 외국에서 한 1년 살아봤는데 이런 되게 서러워요. 한국인이 그 나라 국민이 아니라는 게 누가 뭐라고 안 해도 그냥 위축이 엄청 돼요. 길을 가다가 마주편에 오던 남자가 저는 조용히 혼자 걸어가고 있는데 이렇게 저 옆을 쓱 지나가면서 F 욕을 하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갑자기 서서 이렇게 딱 섰어요. 걷다 말고 얼었어요. 나한테 욕을 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주위를 두리번 해서 난가? 이러고서는 지나간 적이 있거든요. 진짜 나한테 하는 게 아닌데도 그렇게 나한테 욕하는 걸로 들려요. 그냥 열심히 지나가는데도. 그리고 저 언니랑 같이 외국을 갔는데 언니도 엘리베이터에서 뭐 잠깐 이렇게 좀 좋은 아파트에 살았는데 양쪽 엘리베이터 문이 다 열려요. 근데 뒤쪽에 너무 붙어 있으면 문이 안 닫히는 거죠. 뒤쪽 문이 열려 있으면 안 닫혀요. 근데 우리 언니는 앞에 있는 남자랑 둘만 엘리베이터에 있어가지고 이렇게 거리를 둬야 됐던 거여서 멀리 둔 상황이었는데 너무 뒤로 붙으니까 그게 안 닫힌 거예요. 안 닫히니까 이 남자가 한두 번 하더니 언니한테 뭐라 안 좋게 말을 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집에 들어와가지고는 쿵성쿵성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막내고 언니는 저보다 6살이 많거든요. 근데 언니가 말은 못하고 씩씩대고 옷도 안 벗고 막 그 베란다 가서 뭐 창가 내다보면서 또 씩씩하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또 말하기 싫은 거예요. 저한테 자존심 상한지 뭐 속상한 얘기 하기 싫은지 뭐 그래서 한참 뒤에 얘기하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런 게 별거 아닌데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그 엘리트들이 유럽에 갈 준비를 할 때 가장 신경 썼던 게 아이들이 차별을 받을까, 본인들이 차별을 받을까였는데 여기서 지금 말하는 게 서로 사람들이 신뢰하는 문화를 갖고 있대요. 그리고 예를 들면 또 이런 것도 있대요. 지하철역에는 회전식 개찰구가 없대요. 차표를 확인하는 일도 드물고요. 고객이 상점에서 와인을 외상으로 사면 청구서와 함께 집으로 그냥 배달해 준대요. 와우. 지금 주민들은 거미줄 같은 신뢰의 망으로 연결되어 편안하고 효율적인 생활을 한대요. 어떻게 보면 이는 버핏의 인생관이다. 버핏은 자회사 경영자들이 깊이 신뢰하여 의사결정권을 위임하였고 경영자들은 버핏의 기대에 부응하려고 온 힘을 기울인다. 어제? 어제 촬영했죠? 경영자들, 이분이 버핏이 회의를 좋아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의사결정권을 위임하는 거예요. 깊이 신뢰하고. 여러분 신뢰하실 수 있나요? 직원을? 경영자들은 버핏의 기대에 부응하려고 온 힘을 기울인대요. 진짜 베스트 상황을 잘 만들어낸 것 같아요. 부럽죠. 예, 이거는 이제 또 다른 내용인데요. 나는 깊이 생각해서 결정을 내립니다. 예컨대 나는 모니 씨와 출퇴근에 소요되는 시간을 논의했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직장이 있고 집이 있어요. 거리를 얼마나 두면 좋을 것 같으세요? 저는 아주 가까운 데 있어 봤어요. 그 뒷건물이 저희 아파트였었는데 별로 좋지 않아요. 이게 코너만 돌면 저희 집인데 직장에서의 어떤 마인드가 정리가 안 되고 막 몰입하고 딱 들어왔는데 엄마가 있어요. 되게 이상해요. 둘이 식탁에 대해서 막 이 얘기 저 얘기 오늘 얘기를 하는데 코너만 돌면 집인데 그게 옛날에 꿈이었거든요.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발령이 2시간 넘게 나는 출퇴근 총 4시간이 걸리는데도 한번 일을 해봤는데 엄청 고통스러워요. 4시간을 왕복을 하는데 제가 책을 맨날 읽는데 읽어도 지쳐서 못 읽어요. 되게 나한테 2시간이 확보됐으니까 좋다. 이것도 가끔이더라고요. 뭐 여행 가거나 이럴 때 기차 타고 나오면 책 읽을 시간이 뭐 4시간, 뭐 3시간 확보됐다면 신나게 읽었는데 그건 가끔. 매일매일 직장을 다니면서 4시간씩 책을 읽는다는 건 불가능해요. 덥고 눈이 아파서 잠도 안 오는데 졸 수밖에 없어. 졸리지도 않아요. 너무 피곤해서. 그런 걸 한번 9개월 정도 해봤는데 좋지 않더라고요. 방법이 없어요. 교통이 막히니까 딱 그때 생각나는 건 지상으로는 일단 못 가요. 차가 다 막혀 있으니까. 그러니까 띄워야 돼. 하늘로 띄워야 돼.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가든지 땅속으로 가든지 둘 중에 하나. 차로 가도 2시간, 전철도 2시간. 그래서 전철로 버스 2번, 전철 2번 뭐 이렇게 탔던 것 같아요. 여기에서 직장과의 거리가 아까 그 가까운 거 아니네요. 10분에서 12분 정도 걸리는 게 좋대요. 거리가. 10분에서 12분 정도의 직장과의 거리를 두는 게 좋대요. 그게 생활의 질을 개선하는 데도 좋고요. 직장과 가정을 구분하기 되게 충분한 거리래요. 이거 굉장히 공감해요. 제가 뒤늦게 깨달았지만 이런 제 경험들이 이 책에서 다 공감이 너무 잘 가요. 이렇게 다녀봤어야 되죠, 직장을. 네, 충분한 거리예요. 가정과 직장을 구분하기에 충분한 거리예요. 나는 업무에 대해 강박관념이 있으므로 직장과 가정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일에 파묻혀 지내는 시간이 아니라면 가족과 집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야 한다. 같은 이유로 취미생활도 중요하다. 나는 주로 달리기와 스키를 즐기는데 건강과 행복의 보탬이 될 뿐만 아니라 생각이 맑아지고 시장의 변덕에 초연할 수 있다. 내가 그 시간에 사무실에서 주식 분석에 막 골몰한다면 내 건강과 가정생활은 물론 투자 실적도 틀림없이 나빠질 것이다. 네, 이해 가셨죠? 이 정도의 거리를 갖는 게 중요합니다. 아주 가까운 게 좋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10분에서 15분은 왜 비 맞고 와도 될 거리, 서럽지 않은 거리 뭐 이런 거죠. 자전거 타면 한 7, 8분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작업 환경에 대한 말도 나와요.
여러분이 만약에 사무실을 열었어요. 어떤 환경을 만들고 싶으세요? 요즘에 뭐 사무실 가구에 대한 어떤 혁신도 일어나고 사무실의 구조에 대한 혁신도 되게 많죠. 카페 같은 사무실도 많이 만들고요. 칸막이 없이 탁 트인. 제가 나중에 이제 회사를 차릴 건데요. 그때 경영을 할 때 어떻게 사무실을 꾸밀지 그 우리 집처럼 되게 기대돼요. 사장실은 어떻게 하지? 대표실은 어떻게 하지? 뭐 이런 생각도 하고 저는 왔다 갔다 할까? 뭐 이런 생각도 하고 여기서 아이디어가 좀 나왔어요. 나는 복도 한쪽 끝에 작업실을 만들어 전화, 컴퓨터, 모니터 4개를 설치했다. 작업실이라는 표현을 했네요. 한쪽 끝에, 복도 한쪽 끝에, 메인이 아니에요. 컴퓨터와 모니터는 높이가 조절되는 책상 위에 올려놓았는데요. 선 자세로 작업하도록 배치했다. 이거 왜 그럴까요? 그 실리콘밸리 쪽에 어떤 이제 유튜브들을 제가 좀 보니까요. 서서 작업해요. 서서 앉아서 하지 않아요. 이메일 관리는 큰 부담이 없는 작업이지만 일단 빠져들면 긴 시간을 낭비하기가 쉽대요. 그래서 그 맥킨지에 관련된 책을 읽어봤을 때도 내가 어느 시간에 메일을 열어야 되는지도 나와 있어요. 시간 관리를 엄청나게 대단하게 중요시 여깁니다. 아침에 메일을 잘 열지 않아요. 그들은 피곤해지고 밥 먹고 와서 이제 식곤증이 올 때쯤 돼서 그때 열어요. 그래서 집중할 땐 절대 하지 않는다고 해요. 여기서는 일단 열면은 너무 시간 낭비가 심해서 그래서 내가 앉아서 작업하지 못하도록 책상을 배치했고요. 삐딱한 방식으로 볼 수 있지만 조용하고 침착하게 사색하는 공간을 더 확보하고 싶었대요. 예, 이런 사소한 변화가 나의 승산을 높여준다. 복도 반대편 끝이에요. 이른바 도서실을 만들었다. 요겁니다. 요거. 예, 돈공의 서재를 제가 한번 만들 건데 도서실에는 전화나 컴퓨터가 없다. 도서실에는 내가 생각하면서 이 방에서 더 오랜 시간을 보내도록 따뜻하고 환영하는 그런 분위기로 만들었어요. 나는 서류 더미를 가져와서 공부할 수도 있고요. 벽에 늘어선 선반에서 책을 가져다가 읽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방문을 닫으면 아무도 방해하지 말라는 뜻이고요. 도서실에서는 낮잠을 잘 수도 있다. 모니시도 사무실에서 낮잠을 자며 버핏도 사무실에서 낮잠을 잔다고 우리에게 말했다. 낮잠은 게으른 행동이 아니다. 낮잠을 자고 나면 정신이 맑아지고 잡념이 사라져서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일을 시작할 수 있다. 이 페이지 엄청 저는 좋아합니다. 잡념이 사라진대요. 게으른 것이 아닌 거죠. 자, 이 사람이 또 행복을 찾는 노력. 자, 버핏하고 만나서 어떻게 투자하냐. 그쪽 부분이 아닙니다. 이쪽 뒤에는 정말 다 즐거움을 찾는 거에 신경을 써요. 중요하죠. 요즘엔 제가 좀 요가를 한번 해볼까. 제가 엄청 뻣뻣하거든요. 다니던 그 짐에서 막 이렇게 한번 스트레칭을 했는데 저 때문에 클래스를 하나 새로 특별반을 열어야 된다고 막 할 정도로 예, 뻣뻣했었어요. 생각하고 있습니다. 스티브 잡스도 마찬가지로 모험을 좀 즐겼대요. 그는 스탠퍼드 졸업식 연설에서 닥치는 대로 살아라. Stay foolish. 이 영상을 전 진짜 많이 봤거든요. 정말 감동적인 연설이었었어요. Stay foolish. Stay foolish. 바보같이 머물러라. 이런 해석을 할 수 있는데 닥치는 대로 살아라. 이겁니다. 버핏은 역시 투자를 게임처럼 대했고요. 일상의 행복을 조금도 양보하지 않는데요. 버핏이. 예, 정구 하나와 책 하나만 있으면 정말 잘 살 사람이라고 버핏의 와이프가 말을 했다고 해요. 몇 와트 정구와 책만 있으면. 이게 이 사람의 행복인 것 같아요. 여기서 좀 중요시 여겨야 될 거는 닥치는 대로 살아라. 정해져 있는 삶을 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엄청 동의합니다. 금융위기를 겪고 나서 나는 인생을 더 가볍고 즐겁게 살아야겠다고 생각했다. 버핏을 본받아 내가 원하지 않은 일을 억지로 하지 않았다. 요즘도 열심히 일하고 있지만 쉬지 않고 일하는 것은 아니다. 낮에도 졸음이 오면 낮잠을 잔다. 2009년에는 내 펀드의 실적이 환상적이었다. 주로 시장 붕괴 기간에 사들인 주식 덕분이었다. 동업자 한 사람은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펀드 고객을 더 모으자고 강하게 주장했다. 그러나 나는 이렇게 말했다. 그러고 싶지 않아. 나는 행복하게 살고 싶어. 굳이 펀드를 키울 필요 없다.
없어. 투자자가 한 말이에요. 세계적인 투자자 중에 한 명이 한 말이에요. 그러고 싶지 않아. 나는 행복하게 살고 싶어. 굳이 펀드를 키울 필요 없어. 이런 태도로 살아가니 인생이 더 즐겁고 평온했다. 게다가 투자 실적도 더 좋아진 듯했다. 조용한 연못에 돌을 던지면 잔 물결이 일어난다. 마찬가지로 나는 마음이 평화롭고 만족스러울 때 훌륭한 투자 아이디어가 떠오른다. 모니 씨가 내게 자주 인용하는 파스칼의 말에 떠오른다. 사람이 방에 홀로 앉아 조용히 지낼 줄을 모르는 데에서 인류의 모든 문제가 나온다. 네, 영어식 표현이에요. 그쵸? 사람이 방에 홀로 앉아 조용히 지낼 줄 모르는 데에서 인류의 모든 문제가 나온다. 아, 이건 진짜 500% 공감합니다. 혼자만의 시간이 꼭 있어야 돼요. 항상 사색을 하고 고민을 하고. 그쵸? 추리 생활에서 내가 받은 가장 큰 선물이 조용한 만족감이다. 여기서는 올바른 투자 아이디어가 터져 나온다. 내가 자전거를 타는 등 시장을 잊고 즐기는 동안 좋은 아이디어가 놀라울 정도로 자주 떠오른다. 와, 부럽네요. 이런 책을 써야 되는데. 내가 인도 등으로 여행 가는 모습을 보면 내 친구 투자자들은 어리둥절해한다. 한 친구는 가이, 그렇게 여행 다녀도 수익률에 지장이 없겠어? 라고 내게 잔소리를 했다. 그래서 나는 이제 최고의 투자자가 되려고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내가 워런 버핏처럼 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제 내 목표는 워런 버핏이 아니다. 나는 나 자신에 더 충실해지고자 한다. 라고 말합니다. 아, 너무 멋있어요. 멋있어요. 워런 버핏을 쫓아하려고 난린데 더 이상은 아니에요. 나 자신에게 충실하고자 한다. 자, 이제는 여러분 투자 도구, 이 책에 있을 법한 것으로 예상했던 내용들이에요. 투자 절차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은지 설명을 해줍니다. 제가 빠르게 읽을게요. 주가를 자주 확인하지 않는다. 이건 워런 버핏이 하는 거예요. 안에 모니터가 없대요. 그 사무실에는 정말 책상밖에 없다고 합니다. 전화기도 없나요? 주가를 자주 보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게 정확한 어떤 통찰력에서 나오는 판단력으로 결정되는 거지 계속해서 보고 불안해하고 사고팔고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누가 팔려고 애쓰는 것은 사지 않는데요. 팔려고 애쓰는 것은 사지 않는다. 경영진과 면담하지 않는다.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그냥 사업계획서, 재무제표 이런 것들만 보는 거예요. 서면으로만 보는 거고요. 네 번째는 올바른 순서로 투자 자료를 수집한다. 이 투자 자료를 수집하는 것도 문서를 보는 순서가 있다고 합니다. 그대로만 문서를 본다고 해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요. 투자 아이디어는 사심 없는 사람과 논의한다. 투자 아이디어는 사심 없는 사람과 논의한다. 사심 있는 사람과는 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개장 시간에는 절대 매매하지 않는데요. 개장 시간에는 절대 매매하지 않는데요. 월스트리트는 인간 두뇌의 약점을 체계적으로 이용한대요. 이 부분은 좀 읽어드릴게요. 예를 들어 부도덕한 증권사들이 매끄러운 대본을 작성해서 중개인들에게 주면 중개인들은 고객들에게 전화해서 특정 주식을 사도록 설득한대요. 이 DH 블레어라는 회사에서 이런 방법들을 쓰는 거예요. 그 매뉴얼들이 있는 거죠. 그대로 움직이게 되고요. 이 순서대로 증권사들이 대본을 만들고 중개인한테 주면 중개인이 고객한테 전화해서 계속 사도록 설득하는 거죠. 고객이 활발하게 매매하도록 유도하는, 그래서 수입을 높게 얻으려고 하는 것이에요. 장기 투자자이므로 본인은 이 이해관계는 월스트리트와 정면으로 충돌하는데요. 단지 저평가된 우량주 몇 종목에 투자하고서 기다리기만 하면 되고요. 월스트리트는 고객이 움직여야 돈을 벌어요. 그러나 나와 내 고객은 가만히 있어야 돈을 법니다. 그래서 이 아침의 시간에 개장 시간에는 매매하는 게 이런 매뉴얼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걸려들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때는 사지 말아라. 7번째는 매수한 주식이 폭락하면요, 2년 이상 보유하세요. 매수한 주식이 폭락하면 2년 이상 보유해라. 이게 중요해요. 전 이 부분을 좀 중요시 생각을 했는데, 워런 버핏과 함께 자선 점심을 먹던 무렵 모니 씨는 이 원칙을 내게 설명해 주었다. 이 원칙은 매우 합리적이었으므로 나는 즉시 받아들였다. 이 원칙도 일종의 안정장치로서 내가 합리적으로 판단할 가능성을 높여준다. 특히 내가 주식을 살 때 더 신중을 기하게 해준다. 2년을 안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대충 막 살 수가 없는 거죠. 내가 실수를 저지르면 2년 이상 보유해야 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주식을 사기 전에 나는 주가가 곧바로 50% 폭락한다고 상상을 했어요. 상상을 하고 이런 상황을 버틸 수 있는지 자신에게 물어본다. 그러면 나는 이런 일이 벌어지더라도 심리적으로 감당할 수가 있을 만큼 되기 때문에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기 전에 이 종목의 주가가 곧바로 반토막이 나서 2년 이상 보유하게 되어도 괜찮은지 생각해 본다. 8번째는 현재 보유한 종목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다. 말하지 말래요. 말하지 말래요. 보유 종목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언급하지 말아라. 이렇게 8가지의 팁을 주었습니다. 모니 씨와 관계를 맺으면서 나는 무수한 방식으로 놀라운 교육을 받게 되었다. 예를 들어 지난 10년 동안 나는 남에게 베푸는 모습을 계속 그에게서 봤어요. 그는 남에게 베푸는 이유를 내게 설명해 준 적이 없다. 나는 단지 그가 남에게 베푸는 모습을 보면서 그로부터 배우려고 온 힘을 기울였다. 그는 먼저 진정한 관계를 창출하고 나서 상대에게 끊임없이 베풀 방법을 찾았다. 그는 밀어붙이는 방식이 아니었다. 사람들에게 부담감을 심어주지도 않았다. 단지 내가 그들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지? 라고 자신에게 묻는 듯 했다. 때로는 친절한 말이나 조언을 해주었다. 때로는 누군가를 소개해 주었다. 때로는 그를 잊지 않았다는 듯 책을 선물했다. 자, 이제 요거 중요합니다. 가치 투자라고 했고요. 인간관계, 인맥. 이 사람은 인맥을 맺으려고 한 것보다 모니 씨라는 사람은 계속 도우려고 했대요. 주위 사람들을. 그리고 뭘 해줄 수 있는지 친절한 말, 조언, 그리고 누군가를 소개해줬고, 그리고 잊지 않았다는 듯이 책을 선물했다고 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모니 씨는 놀라운 사회 연결망을 창출했대요. 이들은 그의 친절에 감사하고 그가 잘 되기를 바라며 그를 기꺼이 도우려는 사람들이었다. 그는 남에게 베풀어 선의를 복리로 증식시키면서 의례적으로 강력한 효과를 창출했다. 그가 가르쳐준 역설은 우리는 받을 때가 아니라 줄 때 오히려 인생에서 훨씬 더 많이 얻게 된다는 사실이다. 진정한 역설은 우리가 남을 돕는 데 집중할 때 결국 우리 자신도 돕게 된다는 사실이다. 이 말을 이해하기 어려운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인생을 제로섬 게임으로 보기 때문에 남에게 주는 만큼 내게 손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사랑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성은 돈으로 살 수 있습니다. 감사 만찬도 살 수 있습니다. 자신을 칭송하는 팸플렛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사랑스러운 사람만 받을 수 있습니다. 부자들에게는 몹시 화가 나는 일이지요. 부자들은 돈을 주고 사랑 100만 달러치를 사고 싶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는 되지 않습니다. 사랑은 더 많이 베풀수록 더 많이 받게 됩니다. 버핏이 내게 가르쳐준 모든 교훈 중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교훈일 것이다. 버핏을 단지 위대한 주식 투자가로 본다면 핵심을 놓치는 셈이다. 자선 점심에서 만난 버핏은 더할 수 없이 친절하고 넉넉한 사람이었다. 그는 우리가 기대한 수준을 훨씬 초과해서 가치를 베풀려는 의지가 역력했다. 그는 글라이드 재단과 우리 모두에게 베풀려고 그 자리에 왔다. 그 글라이드 재단에다가 그 버핏과의 점심 식사에 내는 돈을 다 모두 기부를 하고요.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베풀려고 자리에 왔다. 그는 공손하고 다정했을 뿐이 아니라 그 자리를 영원히 추억으로 만들어주려고 온 힘을 기울였다. 그는 세계 최고의 부자였으며 우리에게 얻을 것을 없는데도, 우리한테는 얻을 게 없는데도 우리를 극진히 대접해 주었다. 아, 멋있죠. 좋은 추억을 만들게 해주려고 최선을 다했다고 합니다. 전 시간에 이 뇌 5개 단계가, 3개가 움직인 것 같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모니 씨와 버핏 덕분에 나는 남에게 받으려고 하는 대신 남에게 베풀려고 노력하기로 했다. 내 심리에 커다란 변화가 일어났고 내가 살아가는 방식도 달라졌다. 뉴욕 소용돌이 시절에는 모임에 나가서 낯선 사람들을 만나면 어떻게 하면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지? 라고 궁리했다. 하지만 사람들이 내게 제품이나 서비스를 팔려고 말을 걸면 이런 상업적 접근 방식이 몹시 혐오스러웠다. 그래서 세월이 흐르면서 사회 연결망을 대하는 나의 태도도 달라졌다. 누군가를 만날 때마다 나는 상대에게 뭔가를 해주려고 노력했다. 단지 사람을 소개해주거나 진심 어린 칭찬을 해주는 정도에 그치지 않았다. 정도에 그치기도 했다. 그런데 이들이 반응하는 방식이 흥미로웠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혼잣말을 하는 듯 했다. 좋은 녀석이군. 내게 또 뭘 해주려나? 아니면 뭘 또 부탁할 수 있을까? 어떤 사람들은 날 도와주고 싶어 했다. 사소한 차이로 보이지만 이는 베풀려는 사람과 받으려는 사람을 구분하는 지표였다. 도와주면서 이제 구분하는 능력도 생긴 거죠. 처음에는 내가 만난 사람 중에는 받으려는 사람이 많았다. 나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형편없는 방식으로 살아가려고 하는지 의아해하면서 한동안 화를 내었다. 그러나 사람들을 자세히 관찰하면서 나는 베풀려는 사람과 받으려는 사람을 잘 구분하게 되었고, 베풀려는 사람들과 어울리기 위해 내 말이 지나치게 계산적인 행동처럼 들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나는 단지 베풀려는 사람들로 구성된 생태계를 만들어내고 싶었을 뿐이다. 이렇게 베풀려는 사람들로 둘러싸이면 지상천국이 따로 없다. 이 말을 너무 하고 싶었어요. 제가 테드를 너무 좋아하거든요. 이분이 테드를 행사를 직접 공동 개최하는 일도 하더라고요. 예, 테드가 엄청 훌륭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방금 읽어드린 부분 중요해요. 예, 단지 베풀려는 사람들로 구성된 생태계를 만들려고 했을 뿐이다. 베풀어야 되는군요. 그쵸? 이런 게 마지막이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 사람이요, 많은 모임에 참가해요. 협력 집단의 위력은 막강하다. 혼자 하는 게 아니고요. 청년 경영인 협회, 기업인 협회, 모니 씨와 내가 설립한 레티스워크 클럽 같은 친목 단체 모두 그렇다. 앞에 전문가 8명으로 구성된 협력 집단은 1년에 2번 휴양지에 사흘째 머물면서 우리의 고민을 무엇이든 논의한다. 이런 모임이 나의 내면 성장에 가장 큰 도움이 되었다. 사실 내면 여행을 어떻게 하느냐는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내면 여행을 실행하는 것이다. 어떤 경로를 선택하든 우리는 자신을 인식하고 허울을 벗겨버리며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 투자가 얻는 혜택은 헤아릴 수 없이 많다. 자신을 잘 알면 내면이 강해지며 역경이 닥쳤을 때 잘 대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주식시장은 신기할 정도로 우리의 약점을 잘도 파헤친다. 오만, 질투, 공포, 분노, 자기회의, 탐욕, 부정직, 인정받으려는 욕구 등. 우리는 성공을 유지하려면 자신의 온갖 약점에 정면으로 맞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무너져 내릴 허약한 구조 위에 성공을 쌓아 올리는 것과 같다. 그러나 내면 여행이 주는 진정한 보상은 투자 성공뿐이 아니라 우리가 최고의 자아가 되는 것이다. 이것이 궁극적인 보상이다 라고 말합니다. 멋진 말 너무 많죠. 네, 워런 버핏과의 점심 식사 리뷰 2번째를 완료했습니다. 네, 이거 다시 읽어도 너무 훌륭하겠고요. 제가 찍은 영상도 제가 다시 들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좋은 내용이 많은 것 같습니다. 크게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